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어국문학과의 연남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공감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문학의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제 저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이주 현상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현상을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는 참 질곡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때의 유민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실향민과 피란민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나 디아스포라 후손의 기환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 같은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한국을 둘러싼 이주 현상은 이제 통시적으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가 맞닿아 있고, 공시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와 폐쇄적인 국가주의의 상충이 빚어내는 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멸시나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기가 쉬운데요. 그랬을 때 이 이주 현상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존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해 보게 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성의 지식과 법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만약 기존 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외부의 좌표가 사라진 시대에 개인의 차원에서 작동되는 그 내면의 좌표를 찾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이주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목이 이주입니다. 살가도는 전쟁이나 기아로부터 결국은 고향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7년 넘게 찍어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세계의 비참함을 재현하는 그런 사진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꽤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이들의 이주가 묘사가 되어 있고, 수전 손택은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진에 꽤 익숙하게 노출이 되어 있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어떤 고통받는 혹은 전쟁이든 기아든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전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꽤 많이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들의 고통은 내가 살고 있는 이쪽이 아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며 나와는 무관한 일, 그리고 어쩌면 무관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마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관한 일일까요? 아시다시피 그 내전 때문에 많은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 난민 자격 심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 장의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자, 난민을 반대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자, 이것은 사실은 이 난민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질적인 집단이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응당 가져야 될 일자리를 빼앗거나 아니면 예비 범죄자로 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전에도 한국에 유입된 이주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러한 어떤 이주민 혐오의 담론이 난민을 향해서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난민을 환영하고 있는 저런 이제 그 찬성 시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조금의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난민에 대한 혐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최근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여성 혐오나 이주민 혐오나 이러한 여러 혐오 현상과 이어지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혐오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혐오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상대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멸시와 비하의 감정 또한 담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난민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취약성이나 동물성과 같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러한 자질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그들을 우리 주체와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리고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혐오라는 감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나에게는 그런 동물성이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양, 그런 양, 특히 사회적인 약자 집단에게 이런 취약성이나 동물성과 같은 부정적인 타자성을 부과해서 그들을 이제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자, 그럼으로써 사실은 어쩌면 주체는 나의 취약함에 대한 불안을 특정 집단을 타자화시킴으로써 그들을 혐오함으로써 그 불안에서 오는 공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와의 강력한 욕망에서 이 혐오가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사실 이 혐오라고 하는 감정은 합리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대단히 이제 신비적인 감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특정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에 특정 자질을 더 씌워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혐오라고 그랬을 때 혐오는 대단히 비윤리적인 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윤리적인 감정인 공감을 우리가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SNS 다들 하실 겁니다. 페이스북 계정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가 여행 간 사진,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보면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 그것이 공감일까요? 자, 사실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혐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 이런 차원에서 좀 손쉽게 혐오와 공감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거운 개념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공감 공부를 해보자. 공감이 무엇인지,
비윤리적인 감정의 혐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공감이라는 감정이 무엇이며 우리는 공감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랬을 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타인에게 충분히 감정이입을 해야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찾아질 수 있는 감정이고요. 자, 그 이유는 타인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섣불리 그래 공감, 그 당신의 타인의 고통 내가 이해해,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사려 깊게 다가가려고 하는 공감과는 더 멀어지는 어떤 주체의 오만에 해당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겸허하게 나는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특히 타인의 고통에 내가 처해 있지 않은 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평론가 신영철은 자신이 한테 공감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손쉽게 그 공감의 감정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공감은 정말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감정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대면했을 때 보다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인 동정이나 연민이라고 하는 요 감정하고 비교를 하면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한 타인을 봤을 때 불쌍하지 않은 나의 상태, 주체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불쌍한 사람은 돕는 나의 멋진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정이나 연민과 공감은 또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정한 공감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상상하는 두 작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작가는요, 타인의 고통을 대면했을 때 주체가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화두로 삼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경을 넘는 이방인의 형상을 다룸으로써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치열하게 안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빛의 호위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이런 문제의식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최은영 작가는요, 아직 작품집이 2권이 나와 있는 신예 작가입니다. 자, 그렇지만 평론가들과 그리고 대중 독자들의 사랑을 지금 현재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지요. 아주 섬세한 감성으로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럼 먼저 최은영 작가의 신짜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낯선 독일 땅에서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 가족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밝혀지는 이 베트남 가족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인 나는 13살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제 그 동독 지역이죠. 플라우엔이라고 하는 도시의 소도시에 1995년에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이 독일로 떠났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은 직장 동료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네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호 아저씨와 응엔 아줌마는 우리 가족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자, 소설의 부분을 등장하는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정말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호의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나의 부모는 서로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이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저도 모르게 선선하게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정말 평온한 그 주말 저녁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응엔 아줌마와 나의 엄마는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응엔 아줌마는 독일의 건조한 날씨에 건조증에 시달리는 나의 엄마를 위해서 손수 만든 크림을 건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곱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를 칭찬하고 나의 엄마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 그런 응엔 아줌마의 환대에 나의 엄마도 환하게 빛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두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던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런 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응엔 아줌마네 부부는 결국은 베트남 전쟁 때 부모와 어린 동생을 학살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지들이 살던 그 고향 마을조차도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 유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응엔 아줌마의 가족을 학살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의 아버지는 그것은 그냥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의 형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만 그건 용병일 뿐이었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두 가족의 관계는 이제 파탄을 맞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작가가 그러니까 가해자로서의 한국인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베트남인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을 노정하고 뒤늦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애초에 베트남인 부부가 나의 가족이 한국인인 걸 알았음에도 그렇게 따뜻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환대를 하며 우정을 이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 환대하는 일 혹은 그들의 고통에 어렵지만 공감을 시도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응엔 아줌마는 슬프게 웃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응엔 아줌마는 웃지만 웃는 것 같지가 않고 응엔 아줌마의 웃음 안에는 이제 슬픔이 늘 언제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형을 잃었다고 말하는 나의 아버지는 적어도 그 이후의 삶에서
형의 죽음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며 그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와는 달리 응엔 아줌마는, 그리고 응엔 아줌마의 가족은 결국은 그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평생을 그 외상 사건의 기억과 고통을 간직하면서 아무리 웃어도 그 안에서 슬픔이 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쟁에서 혈육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었을 테지요. 이렇게 두 가족의 관계는 파탄이 나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성장하는 나에게 95년의 독일 소도시 플라우엔에 대한 기억은 상이하게 남아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성장한 나는 그 후에도 독일에 출장을 자주 갔지만 플라우엔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사이 나쁜 부모 밑에서, 그리고 독일을 그 플라우엔을 떠나올 때도 결국은 차가운 이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화자는 나는 플라우엔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우엔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어머니의 언니들인 이모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아이는 참 예민했었지. 그리고 우울했었어. 라는 평가. 그러니까 고인이 된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남기는 그런 이제 자매들과, 그리고 평생 불화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런 남편. 자,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이 화자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짧았지만 플라우엔에서 응엔 아줌마와 나누었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자, 응엔 아줌마가 왜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따뜻하게 배웅해주지 못했을까? 사실 그걸 원망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응엔 아줌마의 상처가 나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으리라고 하는 것, 그녀의 슬픔과 상처에 진정으로 화자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타자의 고통, 타인의 고통을 상상함으로써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화자가 어른이 되어서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 얻게 된 그런 공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플라우엔을 찾고 응엔 아줌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짜오 신짜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말을 모두 잊은 사람들처럼. 자, 그랬을 때 응엔 아줌마와 내가 다른 말을 모두 잊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안부를 묻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신짜오 신짜오라는 이런 안부를 묻는 인사를 건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입니다. 혹은 대화적인 존재입니다. 화자와 청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화자와 청자는 청자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걸고 그리고 화자는 거기에 대답하고 응답함으로써 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적 존재인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둘 이상의 그런 공동 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끊임없이 신짜오를 반복하는 응엔 아줌마와 나는 끊임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그간 잘 있었냐고, 그동안 괜찮았느냐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공감의 공동체의 현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외국어로 인사를 건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베트남어인 신짜오로 내가 응엔 아줌마에게 인사를 건넨다는 것은 결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사실 내가 진정으로 타인과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응엔 아줌마의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그렇지만 이러한 발화 공동체, 말을 건네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음, 함께 할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공감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은영의 신짜오를 어떤 말걸기의 윤리를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발화 공동체가 형성된 작품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방인 정체성의 보편성과 그리고 타자를 향한 윤리의 힘을 보여주는 조혜진의 빛의 호위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이지만 구조가 단순하지 않아요. 꽤 복잡합니다. 일단은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겉 이야기는요. 그 잡지사 기자로 분쟁 지역의 사진을 찍는 그 사진 작가를 만난 나와 권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쟁 지역 사진 작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권은을 이제 만나는데요. 그때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13살 때 권은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13살 때 나는 반장이었고요. 그리고 권은은 우리 반의 하구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장기 결석 중인 학생 집을 찾아가 보라고 반장한테 대신해서 이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반장인 나는 권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후미진 골목에 빛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작은 방에서, 깜깜한 그 방에서 권은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지 모를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말이죠. 자, 그런데도 권은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러니 제발 학교에 가서 말하지 말아달라. 반장인 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씩 권은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안방 장롱 안에 있는 후지사 필름 카메라, 무지하게 비싼 것으로 보였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권은한테 바로 갖다 줍니다. 나는 권은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권은은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아요. 팔지 않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있는 피사체를 찍다가 이제 다 찍고 나니까 문 밖으로 나와서 조금씩 밖에 모습을 찍다가 이젠 학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선악의 논리에 의하면 부모님의 장롱에 들어있는 비싼 카메라를 훔친 건 나쁜 짓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악한 일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13살의 권은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윤리적인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문학에서 말하는, 적어도 빛의 호위에서 작가가 말하는 윤리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선악의 논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잠시 속 이야기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 마이어는 전도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1940년에 벨기에에 유대인 등록령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의 연인이었던 장 베른이 어렵게 마련해준 그런 이제 친척의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게 되죠. 2주에 한 번씩 장 베른이 들고 오는 그 빵 바구니, 그리고 그 빵 바구니 밑에 깔려있는 장 베른이 작곡한 악보, 그것에 의지해서 말이죠. 자, 그렇지만 나중에 알마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장이 작곡한 그 악보들이 나를 살렸다고. 자, 결국은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단속이 더 심해지면서 알마마이어는 이번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을 타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장과의 영영 이별이 됩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노먼이 뱃속에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알마는 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알마 마이어는 자신의 몸의 한 기관보다 더욱 소중한 수제 바이올린을 팔고 그 돈으로 노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노먼 마이어가 어머니 몰래 사람을 통해서 장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장이 죽은 이후에 노먼은 말합니다.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것을 장 베른은 했고, 해서 나는 장 베른의 그 위대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의사로서 자신이 모아놓은 그 돈을 모두 털어서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를 위한 물자를 사고 그것을 트럭에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폭격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의 진술과 폭격을 맞아 사망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헬게 한센이라고 하는 분쟁 지역 사진 작가이며,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자인 이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헬게 한센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존자고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게 내 신념이다. 그리고 노먼 마이어와 알마 마이어의 그 용기, 시스템의 폭력에 맞서는 개인의 가치 있는 용기,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전달해야 될 의무, 책무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사실 장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먼의 조사에 의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작곡가를 꿈꿨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단 한 곡도 발표하지 못한 무명의 호르니스트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여성을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살리는 매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위대한 일은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 자, 또한 죽음만 생각하던 권은을 살려서 세상으로 돌려보낸 반장의 경우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13살 때의 일을 아주 오랫동안 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역시 반장이 권은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서 세상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고통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각오나 결심이 서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든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타인의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응답하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작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은의 말입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그 당시의 권은.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 병 속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얄팍하게 접혀있던 빛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짧은 순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공감입니다. 사실 광원도 없고 밝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빛일 뿐이에요. 미약한 것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이 폭력적인 세계를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 젖히는 것이 공감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이 액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변형된 액자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그러니까 속 이야기에 속해 있는 인물들과 겉 이야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다른 시간대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결돼 있어요. 자, 봅시다. 반장이 권은의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권은은 세상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분쟁 지역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진작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이 알마마이어의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노먼에게 위대한 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노먼으로 하여금 분쟁 지역의 구호품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의 폭력에 대응하는 어떤 개인의 용기라는 차원에서 헬게 한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쟁 지역의 사진작가에게 사진작가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권은은 분쟁 지역 사진작가가 또 됩니다. 그리고 권은이 나에게 소개해준 다큐멘터리를 결국은 이제 나, 화자인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미 나는 13살 때부터 이런 공감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작품,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와 조혜진의 빛의 호위에서 찾은 공감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은 홀로코스트와 그리고 전쟁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방인은요, 이질성과 취약성을 표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방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것은 윤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이제 어떤 전쟁 유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종적인 혹은 민족적인 동질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주의의 폭력에서 배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시스템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미약하나마 그리고 뭐 어떤 대단한 파급력을 바로 갖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성에 응답하는 그런 공감의 공동체가 이 두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방인이 혹은 고통받는 타자가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취약성을 공유하는 결핍의 실존들이고요. 그렇기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의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렇기에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공감하는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것을 이 두 작품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을 읽은 우리도 공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혼자 다 가지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강의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읽을거리들입니다. 네, 제시해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